네, 안녕하세요. 네, 착한 부동산 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디고 특강으로다가 2021년 부동산 점검 및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제가 예전부터 강의할 때는 2019년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를 계속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안 해서 3년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뭐 바쁘고 다른 일 때문에 게다가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면서 뭘 줄까 하다가 디공역 200명 그 회원 200명 이상 이제 특강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전 2021년 부동산 시장 점검하고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드릴 건데 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간에 뭐 저는 그냥 뭐 지금까지 늘 뭐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했었고 주로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동산 어떤 그런 생방송 이런 데도 출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그냥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그냥 은행권하고 연계돼서 주로 상업용 부동산 빌딩 어떤 매각하고 중개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쪽에 관련돼서 PM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저도 뭐 많이 뭐 이렇게 건수가 많이 안 들어와서 저도 많이 힘든데 아무튼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하고 2022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작년에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022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를 포커스 좀 맞춰 드릴게요. 매년마다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어요. 국립외교원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국제정세 전망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보통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서 발표를 하는데 국립외교원에서 나온 2022년도 국제정세 전망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흐름 속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에 그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우리 경제가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큰 틀에서 그걸 알고 작은 쪽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의 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국립외교원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각장마다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해서 2021년 한 해 동안의 중요한 사항과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주요국 정세 중에서 많은 거 갖고 오지 않고요. 되게 많아요. 이 내용이 거의 뭐 A4 용지 사이즈로다가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이어서 그거를 다 추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겨 있는 게 동북아시아죠. 여기에서는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 우선순위를 더보다 높일 것이에요. 미국은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영내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정세 변동이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경제 정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생각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더 나은 재건이라 해서 빌드백 베터라는 걸 정책 기조로 내걸고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시동을 걸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리시어링이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외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옮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미국은요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은요 거의 없어요. 미국은. 근데 제조업 중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뭐예요? 핫한 제조업 중에 가장 핫한 게 그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만이라도 뭐 하겠다? 미국 내에다가 놓겠다 싶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뭐 대만의 반도체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반도체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반도체가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보통 제조,
그 경제 쌀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의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의 어떤 갈등, 경제 전쟁을 가지고 나면서 그 여파가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뭔지를 잘 봐야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2022년도에도 미중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가 끝나면서 더욱 거져질 걸 보이고 군사 전력의 마련으로 인해 군사 부분에서 경쟁 및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때문에 가장 큰 것들이 대만이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이 왜 대만을 왜 살리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그렇죠. 바로 밑에 섬나라 대만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뭐 저 대중국 압박하는 수단도 갖고 있지만 대만이 갖고 있는 게 있죠. 세계적인 반도체사. 그거를 갖다 뭐 한다? 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뺏기게 되면 중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어떤 견제 속에서 한미 동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김도 내년, 그렇죠? 올해도 계속 거세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중 양국 사이에서 글로벌 공급망, 군사협력 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을 더욱 거세질 건데 이런 부분을 갖고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고요. LG경제연구원이 매년마다 2022년 매년마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란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저도 이제 쭉 해도 이번까지 봤는데 여기 LG경제연구소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변이 바이러스 즉 위드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올해 백신 접종 본격화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 경제는 하반기 후 점차 상승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이렇게 회복될 거 예상했던 게 하반기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진국의 백신 접종 속도의 빠른 하락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속도가 향후 세계 경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따지면은 엄청난 그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뉴욕항에 그 배가요, 컨테이너가 1년치 항만에 수용할 수 있는 배가요, 수백 척이 140척 정도가 지금 뉴욕항에 대기 중에 있어요. 그게 1년치 뉴욕항의 컨테이너 물량을 호모하는 정도의 물량인 거예요. 아무리 이거 수출해도 뭐한다? 돈을 받으려면은 1년 뒤에부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수출해놓고. 왜? 대기 중이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항만 노동자들이 이미 벌써 그러니까 항만 노동자들 중에서 상당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지금 항만에다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늘 뭐 놀고 있어요? 뭐 부르면 바로 오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도 먹고 살려보려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의 이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어떤 그런 트럭 그 운전수들은요. 대부분이 전부 다 중남미 출신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아니면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89%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자국에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하냐?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수가 부족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요.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일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이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죠. 지난달에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영국의 주요소에 기름이 없어요. 그 유전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 주요소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휘발유를 갖다 공급해주는 주요 차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유조차가 없어요. 있는데 뭐냐면 그 유조차를 운전해서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영국의 유조차 그들의 그 9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게 글로벌 공급망과 굉장히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를 우리나라 수출하는 국가인데 원자재를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 원자재가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공급망의 병목 현상 점차 완화되겠지만
탈탄소 기조에 따른 차질이 지속되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이 탈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 유럽에 있는 그 EU 국가들에 있는 유럽에 잘 사는 선진국들은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펀드들이 이 기후 협약에 맺어져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그 나라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해도 어떻게 돼요? 금리가 비싸요. 투자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금리가 비싸든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탈탄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하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석탄 발전소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갖다 가져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특히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급속도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탈탄소의 기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국가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이 정치인이 좀 제대로 뽑혔으면 좋겠는데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해야지 이 나라가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특히 부동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은 부동산도 잘 몰라요. 왜? 부동산도 경제 한 파트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글로벌의 탄탄한 어떤 이런 그 병목산사 공급 차질이 되면은요, 글로벌의 탈탄소 기조에 따라서 공급 제약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탄소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속되는지 봐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미진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다가 하반기 이후 향상돼, 즉 올해 상반기에 미진하게 회복되다가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는 하향을 하겠다. 이게 세계 경제 전망이에요. 우려되는 글로벌 인플레 리스크,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되게 재미나는 게 한번 볼까요? 10년 주기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되게 경제를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실물 자산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 금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현금은 보유하라고 그래놓고 이 사람들한테 왜 현금 보유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에는 실물 자산 투자했는데 왜 현금 갖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인 원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금을 보유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현금을 보여야 되는지 그게 뭐니까 경제적으로다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부동산 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도 그러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작년 말 정점 찍고 올해는 하락할 것이다.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하락한데 그럼 왜 하락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갈 적은 있을 테고 그런 거를 계속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계 구매력을 떨어뜨려요. 왜? 내가 사는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은 한 가정의 생활용품을 생활 필수품 먹고 식비 정도 충당할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60만 원이 들어가. 그럼 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뭐예요? 다른 구매력을 축소를 시키죠. 다른 상품을 갖다 구매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매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러거든요. 인플레이션 지속을 우려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을 앞당겨 수요를 둔화시키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우려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갑자기 엄청나게 뭐예요?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미국에서부터 시작해 자금을 잔뜩 풀었어. 미국이 풀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요 기축통화에 있는 나라들 다 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하는 나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중진국도 다 풀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갖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한다는 걸 뭐냐면 통화 긴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을 많이 돌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화 승수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갖다 1억을 찍었어. 그럼 이 통화 승수가 2배수로 가면은 시중에 2억 원어치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화 승수가 보통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통화 승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이 통화 승수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 하냐면 통화 기축이라 부르거든요. 수요를 둔화시키면 자산 가격 상승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요. 잘 보세요. 자산 가격이 떨어뜨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 그래도 미국 발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지금 1.25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쵸? 금리 인상되는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이 떨어뜨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움직인다? 그럼 그런 실물 자산의 부동산도 하나의 실물 자산이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다 봐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의 경제를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향후 세계 경기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느린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하향 흐름을 돌아설 걸 보인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상반기 때 느린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하반기 때문에 뭐한다? 하향세를 돌아설 걸로 보이더라.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5.8에서 내년 3.9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인데 항상 경제 성장률은요. 퍼센티지를 갖고 따지는데 중에 작년, 재작년 2021년도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마이너스였어 전 세계가. 그거를 플러스로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차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 2020년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회복에 올라가는 속도는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성장률이 약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 깎인 성장률을 아직도 영원으로 채우지 못하고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성장률이 전 세계로 3.9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저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 감안하면 2023년 내년에는 3% 내외로 성장할 것, 더 낮아질 거를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이 낮아진 곳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제 전망을 경기 흐름, 그다음에 수요 부분별 전망, 그다음에 고용 물가까지 쭉 한번 볼 거예요. 경기 흐름은요. 코로나 특수가 줄어들면서 수출주도 성장률이 약화되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에 가했던 교란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 글로벌 탈탄소 기조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완전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들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라 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데 오미크론의 우세종이라도 오미크론을 다시 이길 수 있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면요, 이 코로나는 올해 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코로나하고 연결시켜서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국내 경기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등락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 후 하향세를 가져가겠다. 그렇죠? 올해는 하향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특히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신규 착공이 늘어나고 있는 주거용 건물 투자는 내년에는 즉 2022년에는 감소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돌아설 전망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 하는데 되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됐어요. 근데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 착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 투자는 계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갈 건데 그러면은 올해에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에요. 근데 이게 전국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던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지적으로 보면 약간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인허가 착공이라든지 인허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택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그런 것 때문에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있는 거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이나 전통 서비스 부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이 예상하더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2%를 상회할 것으로 하반기 점차 안정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게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가 3%를 넘어가면 안 돼요. 3%를 넘어가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보거든요. 그래서 2%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2% 수준으로 유지시키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미국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래요. 미국이 항상 2%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도 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런 경제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마존 때문에 그래요. 아마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경제학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항상 어떻게 해요? 최저가로 공급을 하잖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저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웃긴 현상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 정도를 상회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3%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수요가 아니라 주요인데 주요 부분별 전망을 보면요.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로 주력 산업 수출 증가세가 하락하겠죠. 원자재, 물류, 반도체 등 공급 차질이 수시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요. 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코로나 소비 습관 변화로 본격적인 회복은 제약을 이룰 거고요. 설비 투자는 공급 능력이 부족이 채워지면서 하향세, 즉 공급 능력이 이제 점점 부족한 게 어떻게 돼요? 채워졌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가 하향세죠. 그래서 올해 그리고 특히 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럼 설비 투자를 기업들이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설비 투자를 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질의 우수한 공산품의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품의 질적 하락,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거든요. 건설 투자, 내년도 주택 건설은 완만히 회복되나 토목 투자는 감소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전 세계랑 똑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요. 어느 선진국에 가면요, 보통 주택 투자는 주택 건설은 완만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항상 보이고요. 그 설비는 그러니까 그 설비는 토목 투자는 대부분의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토목 투자를 대표적으로다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하겠다는 나라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알았어 금리를 인상할게 전 세계에서 풀린 돈을 갖다 우리가 미국에 회수해 달러로 회수해요. 그럼 그 달러를 회수를 하면은 회수해 놓고서 뭘 어디다 투자를 해요? 미국의 재정을 확대하는 거예요. 재정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 재정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도로라든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그 SOC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되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하지만요 미국은 아직도요 철도가 가다가 교각 위에 가잖아요. 시속 20km, 30km를 달려야 되는 교각이 되게 많아요. 왜? 1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수시로 뭐예요? 도로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무너져 붕괴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뭐 어떻게 돼요? 경제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SOC에다가 미국에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망해 하는 거예요. 토목 투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를 갖다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SOC예요. SOC에 투자를 정부가 많이 하면 뭐 한다? 경기가 회복되는 건데 의외로 거꾸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실은 본다면 탈탄소를 가면서 도로도 도로지만은 이 철도를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철도를 건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재미난 거는 인구는 감소되고 있어. 그럼 철도 이용객이 줄어. 근데 철도를 건설을 해야 돼. 왜? 탈탄소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철도를 건설할 건데 늦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어느 정도 순간에 그쵸? 철도보다도 더한 어떤 수송이 나오게 됐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체되는 순간에 오게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자율주행차가 생기고 하늘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철도 타겠어요? 안 타요.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요. 탈탄소 때문에 철도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면 뭐 한다? 철도가 산업이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고용 같은 경우는요. 위드 코로나 영향과 인구가 감소되면서 맞물려 부진이 지속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용이라는 걸 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4차 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용은요. 점점 불안해져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 전통적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전문 자격서 4자 돌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 한다? 앞으로 4차 산업의 영향을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점점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 중에 있잖아요. 10년아 이게 인공지능이 AI가 발달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예요. 판사가 여러 가지 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있는 사실만 갖고도 뭐 한다?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도 AI가 발달되면서 점점 사라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역할이라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냐면은 어떤 시세를 갖다 공인중개사 창출해주고요. 나오는 물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였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볼 줄 아는 것도 공인중개사 옛날에 잘 봤고요. 그렇죠? 실거래가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 더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노출돼 있잖아요. 앱이든지 웹이든지 전부 다 정보가 노출돼 있어. 일반 사람들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도 어느 순간에 가면 뭐 한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거를 자꾸만 만들어내서 가져가야 되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물가도 1% 중반의 낮은 상승을 예상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요. 삼정 KPMG라고 우리나라에서 꽤 큰 그런 경제 컨설팅 하는 업체인데 거기서 2022년 주요 경제 현황과 전망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쭉 있는데요. 제일 큰 거 하나 할게요.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달러 강세 지속성. 작년도 6월 이후 미달러 강세 속 유로와 엔화가 약세 기조를 갖고 우리나라도 1,080원대 환율이 1,180원대로 급등했죠. 우리나라 여기서 거의 1,200원대에서 안팎으로 움직일 거예요. 올해도요. 그러니까 당분간 위안화 엔달러 대비 달러가 강세되고 있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돈을 시중에 있는 달러를 갖다 회수하게 되면 점점 달러가 강세가 돼요. 수출 호조 등으로 원화가 점진적으로 강세를 하죠. 그러나 하반기 때 점점 약세가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노동시장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한국은 완전 고용 회복에는 시간 소요가 되더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 완전 고용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100%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 3%대가 완전 고용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 3%대거든요. 그걸 완전 고용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를 갖다 완전 고용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더 읽어보는데 여기도 하나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테이퍼링이라 불러요. 뭐냐면 미국은 돈을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예,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풀어요. 담보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담보를 없애야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산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매각하든지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통화 정책을 꾸며가는 게 연방준비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거예요. 왜? 시중에 많이 풀린 그 달러를 갖다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풀렸냐면요. 2008년도에 금융이 터져가지고 약 한 2천조,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가 시중에 풀렸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막 뭐 10조 달러 가까이 지금 시중에 돈이 풀렸거든요. 그럼 미국은 2, 3년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10조가 풀렸으면 최소한 과거에 있는 것처럼 2조 정도 풀리게끔 8조 정도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수할 동안에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되거든요. 달러가 계속 강세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200원대에서 오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1,080원에 파는 것보다도 1,180원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하는데 그래도 뭐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큰 효과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나라 수출주도 고가거든요. 한번 볼까요? 2021년도 부동산 정책을 볼 건데 오늘 강의할 내용이 총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1시간에 15페이지 끊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반도 안 됐거든요. 한번 좀 빨리 속도로 갈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부동산 정책에 뭐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총 6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큰 틀에서 뭐냐면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가계부채 관리, 이게 딱 3가지예요. 그래서 2월 4일 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해가지고 주택시장 안정화는 공급 확대를 해서 3080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럼 뭐 하냐면 도심에다가 뭐 하겠다? 공급 물량 확대하겠대요. 서울에서 32만 원, 그 다음에 지방까지 합쳐가지고 총 83만 원을 공급하겠대. 5년 안에, 이게 이제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그래서 3040 세대 중심으로 실수요자 청약제도 개편했대요. 분양시장의 7, 80% 그리고 일반 공급의 70%로 딱 확대하고 추첨제를 도입하겠대. 이번에 3기 신도 추첨제 도입한다는 난리가 났잖아요. 일정 청약 점수가 넘어가면 추첨제 도입하니까 뽑힐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추진 방식 획기적인 개선, 규제 혁신, 개발이익 공유 인센티브를 해서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했죠. 용도조 변경, 용적률 상한, 기부채나 완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로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다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는 거를 완전 풀어놨단 말이에요. 민간 사업, 민간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까지 다 한 번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 그 이슈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이나 민간과 역할 분담 이것도 굉장히 큰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가고 5,000제곱미터 이상은 미만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제한 토지주가 4분의 1 동의만 하면은 예, 구역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역 지정해주고 나면 5분의 4, 80% 이상만 동의만 하면 뭐 한다? 예, 재개발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민간 시행자에다 수용권 준 거예요. 나머지 20% 뭐 하라? 또 수용권 준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만약에 단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3분의 2만 돼도 뭐 한다? 66.7%만 돼도 뭐 하겠다? 수용권을 확보해 준다. 이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것 때문에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곽광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는요. 왜 도심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의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5,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역세권이나 준공업 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한다? 그렇죠. 종상에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요. 여러분들 D공업에다 물어보시면요. 저게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그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29일 날은 이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되게 재미난 거 하나 여기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부동산 투기 근절 해가지고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기계로 주택개발 공공 영역의 투명성 강조하겠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알아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거든요. 한 명에서 구속된 사람이 있는 거 봐요.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런지. 네?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에 관련된 택지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트, 즉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은요. 다 공개되는 사이트에 정보가 다 있어요. 이번에 그것도 LH 임직원들이 다 뭐라 했냐면 야 그거 다 우리가 거기 보고서에 투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풀려났어요. 그 사이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한다?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했죠. 앞으로는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겠다 나오죠. 이것들이 4월 29일 날 한 번 하고 10월 26일 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DSR 50% 하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들 가계대출이라든지 주담보대출이 점점점 어려워지죠. 왜? 총량제 도입했으니까. DSR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급여 소득에 따라서 들어오는 소득에 따라서 뭐 한다? 내가 대출을 얼마쯤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대출이 내가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출이 5억 정도가 되는데 나는 대출을 4억을 받았어. 근데 추가로 대출을 2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2억을 받으려면 6억이 돼버리잖아. 지금 4억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총량은 5억이 규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변화는 과거 참여정부의 주택정책과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도 참여정부 때 엄청나게 두들겼죠. 규제를 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하죠. 그래서 수요를 강압적으로 수단을 갖다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규제 강화했죠. 그렇죠? 임대차법 가져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공급 확대한다고 했죠? 결국 그거잖아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수요 억제를 했죠.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투기억제 관련. 근데도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되게 잘못된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엄청난 그 전에 많은 그 주택 인허가수 때문에 2009년, 2010년, 그다음에 11년, 12년 요 정도까지 13년도까지 주택 공급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막 보름주자리 주택집 막 생기고 막 주택 공급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평형선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합세라잖아요. 보합세를 유지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2012년, 13년, 14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 4년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2015년도, 16년도 들어오면서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더니 18년 지나면서 왜 가격이 폭등하게 되잖아요. 눌려있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서울은요 기본적으로 약 8만 원 정도가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게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만 세대 정도, 빌라 같은 경우는 3만 세대 정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5만 세대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수준 속에서 보통 1년에 2만 4천, 2만 5천 반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여러 똑같은 이것도 참여정부하고 똑같거든요. 앞으로의 뭐 주택정책은 주택시장 대응하고 정부의 선택의 결론적인 과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학습 효과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 동향은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수도권 모두 지속했죠. 다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2021년 상승률은 12년 이후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1년도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요소 상승했다라고 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12월 기준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점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뒤에 가서 할 건데 아무튼 잘 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9월 기준 누적으로 전국의 11.5%, 수도권의 14.89%,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정부의 다양한 수요 억제 이후 이사 대책의 공급 확대 전환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더라. 수도권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의 정책 효과는 매입하더라. 9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나 둔화 폭이 작아 지정세 전환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집중된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임에도 이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작년에 시장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아파트 매매 전세가의 지속 상승으로 일부 수요가 연립주택으로다가 이동했더라. 즉, 그러면 연립주택, 여기 연립주택이라는 게 하는 거 연립다세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만 연립주택은 여기 연립주택을 쓴 이유는 하나 뭐냐면 6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연립주택이라 부르고 660제곱미터 아니면은 다세대주택으로 부르죠. 연립주택이란 그럼 소위 말하면 이걸 그 약간 개념상으로 나홀로 아파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주택 매매나 전세가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연립의 매매와 전세 가격은 0.5% 이하 안정적 상승을 유지하겠다. 8월 이후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 악화하고 우려하고 있다. 자꾸만 참 재밌죠.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서민들이 사는 거고 아파트는 다 뭐요? 돈 있는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늘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강남에요. 재건축이 계속 앞으로 확산될 거예요.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 계속 확산될 거야. 왜? 어차피 이제 공급해야지 뭐야. 서울이 집값을 잡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을 갖다 뭐 유예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이렇게 공공 복합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역세권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야? 재건축할 때 공공 복합 개발해서 용적률을 뭐 400까지 500까지 올려준다 이런 얘기 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막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보세요. 그러면 재건축이 시작이 많이 되게도 확산세가 이루어지면 재건축에 뭐가 생겨요? 이주 수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 그 전세 대출도 막 10억씩이나 주는데 뭐 어디 갈까 이렇게 이주비 주잖아요. 이주 대책 전세금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세 10억을 줬는데 이 돈 갖고 갈 데가 없는데 그래 보니까 뭐예요? 서울은 그냥 괜찮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전세 없어요. 요즘 거의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그 실거래가에 보통 막 70% 정도 가요. 좋은 아파트는 전세가가. 그러면 만약에 뭐 가면 15억, 14억, 15억 가는 거야. 그럼 10억 받아가지고 내 돈 갖고 4억, 5억 또 보태야지 전세를 갈 수 있는 건데 전세도 시기에 못 찾아. 인기가 좋으니까 어디든지 누구든지 일단 전세를 내놔도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아크로에 그 막 40평대 막 50평대 되는 가격이 막 한 뭐 그 40억, 50억씩 가요. 평당 막 1억 가니까. 근데 거기 전세가 막 저기 50억이면 전세가 40억이야. 근데도 40억 전세 들고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뭔 생각? 대부분 사람들 보면 야 40억이 내가 딴 데 투자할게. 대부분 이러죠. 상황을 잘 보시라고. 그래서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 그러면은 이주수요가 생겼어. 이주수요가 갑자기 막 1000세대 2만 정도 이주수요가 생겨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강남에 전세 물건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북으로 갈까요? 안 간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도 이 심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소가 생겨가지고 강북에다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바로 전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야 니들 남편 사업 망했어? 이런다니까. 이게 강남 사람들이 산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강남은 기본적으로 30년 전부터 직주 근접의 원리에 가장 입각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직주근접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터, 그 다음에 쉼터, 놀이터 이 세 가지가 있는 동네는 죽었다 깨어나 안 망해요. 그래서 강남 불패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테헤란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많아요? 빌딩들 많죠? 그 빌딩에 누가 있어? 다 기업들이 있어. 그게 일터예요. 그 다음에 한 블럭 넘어가지 이면도로에 딱 가면 뭐 있어? 먹자골목부터 유흥장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럼 놀이터에 있는 거야. 거기서 한 블럭 넘어가. 그쵸? 산면 쪽으로 가. 산 이면 쪽으로 가. 그럼 뭐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강남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지방으로 가는 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지방으로 갈 때? 강북에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가는 거는 외곽 순환도로 타고서 밑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지방으로 가는데 강남에서는요 다이렉트잖아요. 아니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이렉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라는 걸 잘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에 이런 직주근접 원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강남을 잘 안 벗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강남에 살고 싶어요. 근데 아파트에는 전세를 못 들어가. 그럼 어디로 전세를 가겠냐고요. 초연립주택으로 가는 거야. 다세대로 간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30평대 살고 있어. 그럼 3룸이야. 근데 지금 강남에 막 다세대 분양하는 건 전부 다 투룸이야. 근데 어디서 3룸 그 빌라를 분양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늘 제 얘기 듣고 나면 투자를 하겠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그런 물건이 있으면 권해주겠죠. 왜? 강남에 이주지수가 많으면요. 3룸 빌라는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주변에 이제 우성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 서초 우성 아파트 이제 이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근데 남부터미널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3룸 되는 그 빌라를 갖다 분양을 했어요. 3룸 빌라를 2010년도에 3억 8천에 분양을 했다고요. 3억 8천에. 근데요. 8개월 뒤에 입주할 때요. 전세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4억 6천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3억 8천에 분양 받아가지고 뭐예요? 3억 나중에 전세 받아가지고 나중에 잔금 처리하고 이분 통장에 돈이 얼마 꽂힌 거예요? 8천만이 꽂힌 거예요. 그걸 그 당시 때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말 더럽게 안 들고서는 안 산다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물어봐. 빌라 사면 다 망한대. 가격 떨어진대. 이런 개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개도 잘못하고 투자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 이주지수가 많은 동네는 뭐 진짜 잘 나간다? 3룸 빌라 전세는 무조건 잘 나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강남 무조건 잘 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재역 주변에요. 30평대 이상 빌라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빌라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 계속 올려도요. 계속 눌러앉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러니까 강남발 이주 수요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이 끼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요즘 최근 작년까지 가장 많이 빌라 가격이 올라갔던 동네가 송파예요. 송파가 2억대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 빌라들이 지금 4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역세권은 가까운 데는 다 5, 6억씩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밀려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 아까 얘기했죠.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변에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내가 전세를 올려달라. 2억씩 올려달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그쵸? 갈아타기 시작하는 걸로 다세대 빌라로다가.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요. 그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어떻게 움직여주시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인허가 물량을 봤더니요.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거예요. 인허가 물량이. 이게 제일 팩트라면 팩트. 제가 2016년부터 계속 16년부터 계속 전망 강의를 하면서 매년 그때마다 매년 했던 얘기했던 거 그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거야. 근데 공급량은 안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을 안 해. 아니 인허가 물량이 줄으니까 착공 많이 줄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축 수요, 신규 주택에서 수요는 많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서울은요. 이게 전국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이렇게 딱 묶어놨다가 뭐예요? 4년 정도 지나니까 뭐예요?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 광역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재가 터지는 인구 60만 이상 대도시에 가격이 다 뛰어 올랐어요. 어디에? 신규 주택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택지 개발이 있는 동네 다 뛰었단 말이에요. 가격이. 왜? 신축 수요는 좋으니까 가격이 다 뛰는 거예요.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 추진에 힘입어 인허가 물량 20% 상한의 증가세가 시행됐으나 그래도 뭐한다? 감소했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11년도에 인허가 쭉 물량이 있었던 거야. 그런 물량이 2014년도, 14년도에 줄어들어. 그 2015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 엄청 늘어나다가 쭉 줄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전국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허가 물량이 요때 같이 하는데 전국으로 올 때 2015년인데 여기도 똑같이 2015년이면 같이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쫙 내려가면서 계속. 이게 잘 보세요. 이때 요때 있는 요 정도 수준하고 이게 올라갔다 그래가지고서 한 게 이때도 이만치 된 게 부족했던 거예요.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이. 이것도. 잘 보세요. 한 5만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한 27, 8만 정도 수준이라면 이 중에 서울이 8만 정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경기도 부산이 가지고 가는 거, 인천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은 서울도 부족한 데다가 뭐요? 다른 지역도 부족했던 거예요. 게다가 갑자기 좀 많아지니까 그런가 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21년 인허가 물량은 8월 기준 누계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하죠. 5%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수도권의 물량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것뿐이지 3기 신도시 아니었으면 뭐예요? 수도권도 저 물량 못 채우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러면 다음 또 페이지 보실까요? 미분양 물량은요. 미분양은 물량은 뭐예요? 인허가 물량이 줄어, 그쵸? 착공 물량이 줄어, 입주 물량이 줄어.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 미분양 상기였네. 나 저거라도 살게. 그 미분양 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 올 1월 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한다?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한다. 뭐 한다? 미분양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8월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했대. 이 작년 8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50% 감소할 정도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거예요. 엄청나죠. 2015년 이후 수도권 미분양 감소됐죠. 지방 미분양도 증가했는데 지방 미분양도 2008년 이후에 미분양 감소했죠. 매매 수요 강세죠. 비수권 확산되죠. 엄청난 거예요. 그냥 쫙 감소하잖아요. 한 방에 보세요. 그냥 쫙 그냥 내려꽂잖아요. 미분양.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주택의 시장 장기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 특징적인 건데 잘 보세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수도권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쫙 해서 올라갔죠. 2008년도 금융이 터지면서 가격 내려갔죠. 다시 회복하다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이 많아지니까 빠지죠. 가격이. 게다가 물량 없어요. 인허가 물량 없어.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조짐이죠. 정확하게 2014년도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쭉.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2014년 7월에 보통 주택 구입하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쭉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제가 강의할 때가 2014년도였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 시그널이 보이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가 됐습니다. 잘 안 사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 돼가지고서는 제가 그러니까 서울에만 10군데를 찍어줬어요. 어디에면 아파트 단지 사라고. 이 동네 가서 이 아파트 단지 사. 저 동네 가면 이 아파트 단지 사. 10군데를 찍어줬어. 그 10군데가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라갈 때 걔들은 3배, 4배 올랐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호재가 있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경기가 불황이고 경기가 하락한다 이래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급등하게 올라가면요. 조정은 받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GTX 노선, 역사들. 근데 그게 서울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거, 서울 경기에 있는 서울 말고 경기 쪽에 있는 지역들이 급등한 지역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나와요? 임덕원 이런 데다 뭐라고 나와요? 가격이
1억이 빠져 급매물이 나왔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우상향. 경기도에 우상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기 변동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항상 평면에 넣어놓고 그림이 이렇게 그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면은 떨어지는데 어디까?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그럼 폭차가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놓고요. 그림을 여기서 그려보세요. 이렇게요. 조그맣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경기 변동도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올라갔다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게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참고로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의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10%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지잖아요. 작년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15% 올랐어요. 상승률이. 이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 중에서 10%가 빠지잖아요. 난리 납니다. 원래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요. IMF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 부실한 이런 어떤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부실한 부분을 유동화시키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IMF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실된 채권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없는데 사지를 못하니까 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실 채권을 가지고 산 거예요. NPL 물건을. 그래서 막 저기 1,000억짜리 되는 거 빌딩을 얼마 주고 산 거야? 300억, 400억 주고 그냥 거저 먹은 거야. 그래서 언제 팔아요? 1,500억, 2,000억 갈 때 판 거예요. 그 2008년도에 왔어. 우리나라 경험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은 물건 우리나라 애들한테 사. 그래서 그러면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실채권을 사는 기업들이 다 산 거야. 그래 놓고 나가지고 그걸 말고서면 다른 거를 유동화 시켜버린 거야. 또 유동화 또 시켜. 어디로? 그거를 NPL 시장으로. 일반 개인들한테. 그래서 AMC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런 그 부실채권을 질권 설정해가지고 사. 그러냐 뭐야? 그거를 일반 사람들 다시 되팔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싸게 사는 거야. 경매보다 더 싸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벌게 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NPL이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구조가 지금 다 생긴 거야.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 10% 빠져도 난리 난다 그랬죠? 난리가 안 나요. 왜? 이 구조가 다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시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10% 빠져가지고 나면은 뭐 하냐면 가끔가다 뭐 유튜브라든지 무슨 경제 기사 이런 거 보면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이 뭐 1번 따라가고 개코나 그 1번 따라간다는 얘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랬고요. 2010년도에 얘기했고요.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뭐라 썼냐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망했다. 그리고 나 전세 살아야 된다. 유명한 땡땡땡땡 경제연구원 연구소의 소장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되니까 뭐예요? 전세 살던 사람이 강남에 4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사더라고요. 되게 웃긴 거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가격이 너무 빠르게 급등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뭐 한다? 꺾여도 뭐 한다? 다시 올라간다. 전형적인 거죠. 한번 보세요. 올라가, 꺾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여기도 쭉 올라갔다가 꺾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이게 가가지고 푹 꺾여가지고 여기 수준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대한주거 상품이 각광받았죠. 오피스텔. 난리 났죠. 주택가격이 급등해. 대출 규제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는 거야. 오피스텔 가격이 2020년 초부터 상승하고 10월과 누적 거래량이 79년 누적 거래량의 2배 수준이야. 엄청나죠. 2020년도부터 상승해서 누적 거래량이 2019년 대비해서 2배가량 늘어났대요. 오피스텔 가격 반응 보세요. 쫙 뛰어버렸잖아요.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도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은 뭐예요? 원룸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원룸 상품이 어느 순간에 뭘로 바뀌어요? 투룸, 쓰리룸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을 급등시켜주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분리 허용하죠. 대한주거 상품성 나아지면서 도심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대한주거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영향, 분양시장 양호한 흐름 지속되어 있다. 초기 분양률도 잘 가고 있더라. 그리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물 추이가 감소했더라. 분양 경쟁률이 높더라. 다 이게 작년 하반기 시장적인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말부터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에 전국에 미분양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만치 가격이 꺾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 주택시장 주요 결산과 주요 이슈를 보면요. 주택시장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요. 항상 저는 똑같이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매번마다 이건 써놔요. 매년마다. 안 빠지게 써놓는 게 신규주택 선호 현상 심화. 이거는 매년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그래서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재건축 시장과 신규주택 시장의 동조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고주택이 없어지면서 신규주택이 생겨야 되는데 재고주택이 안 없어져. 그러면 신규주택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재고주택 시장은 뭐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하게 되면 뭐예요? 신규주택 시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안 이루어져.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불이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불이차는 거를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동조성이 약화됐다는 뜻이에요.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는 모든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이미 벌써 누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너무 많이 올랐어. 신문기사 보니까 어떻게 돼? 올랐으니까 뭐 한다? 급매물이 나온다.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 심리가 나 꼭지 좀 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주택을 안 사야 되겠지? 다음으로 미룰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건 다른 용어로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그래요. 금융시장 이슈는요. 기준금리 인상이 됐죠? 소식에. 다른 연끌 쪽도 비명소리 들리죠 지금? 그렇죠? 열심히 땡겼던 사람이 금리 인상 안 되면 난리 나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컸던 이슈가 대출 총량하고 대출 규제 강화예요. 그리고 가계대출이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갖다 억제해 자꾸만. 그럼 어떻게 해?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엄청나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이슈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안정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공급 확대에 따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슈가 된 거야. 작년에. 왜? 공공 복합 개발은 누구한테 가서? 공공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민간한테 집어넣은 건 소규모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퍼다놨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원래 도정법에 들어가 있다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 옛날에 도정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안 했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뜨기 시작하는 거냐?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법 만들어져가 2, 3년 동안 공백기간 거쳐서 가로주택 정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요. 작년에 만들어졌어. 그러면요. 올해 말물이나 내년부터 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해먹을 수 있는 게 따끈따끈한 게 많은 거야. 그 이슈가 될 거예요. 주거 불안은 여전하죠. 그래서 청약제도 개선했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거 불안 여전해. 주택시장 안정해. 공급을 늘려야 돼. 공급 확대 전략. 그러나 성과는 언제 나와? 3, 4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런 거를 베이스를 점검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빠른 속도로다가 부동산 시장 지금 거의 1시간 했거든요. 사실은 매번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딱 2시간이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할 얘기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한번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